저는 유한 영국 대사관의 John Woodland입니다. I hope you don't mind if I now switch to speaking in English. 네,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영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측에 오늘의 회의를 조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과 해외에서 저희 회의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몇 주 전에 동유럽에서 생기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공포와 경악으로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명분 없고 끔찍한 공격을 자행했는데 그런데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은요, 저도 지금 몇 개월 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1년은 사실 전 세계가 다른 유형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할 때였습니다. 영국에서 G7과 당사국 총회 26차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한 전 세계 리더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사국 총회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영향을 받게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불가능해진 그 해에 우리가 이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은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요, 저희가 파리 협약에 나와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국 총회의 의장님인 알록 샤마님께서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슬라이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에 나오신 분이 당사국 총회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 달성 가능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이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한 일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그 내용들이요, COP26 그 논의 보고서의 그 요약문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여러 국가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의 다음 조치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그 패널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조직이 된 패널인데요. 이 패널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관리를 하려면 2030년까지 배출량을 45%를 줄여야 하고요. 이제 이거는 2010년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도표에도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벌써 저희는 1.2도씨까지 온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좀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5도씨 이하로 이 제한을 하려면 모든 탄소 중립 목표들이 다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NDC 각 국가별 그 자발적인 이행 목표도 다 달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국가가 했었던 NDC가 현실에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희가 여러 부문에서 배출량의 그런 예상 패턴들이 있는데요. 에너지나 운송, 건물과 그리고 산업, 여기에서 배출량 예상 패턴을 보게 된다면 각 국가들이 NDC에서 발표했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음 10년 동안 1.5도씨 이하로 기온 상승을 멈추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국민들은 정부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를 보게 되면 누가 행동을 했고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글라스고 회의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된다면 세계가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를 이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글라스고 회의 중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됐었던 내용들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의 90%가 탄소 중립의 달성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G7의 이제 주요 국가들도 NDC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게 되었을 때 저희 당사국 총회에 참여했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약속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가 1.5도씨 이하로 통제를 하겠다는 합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리 협정 이행 규칙의 6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용을 결정을 지었는데요. 이게 각 국가들과 그리고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빈국 그리고 최빈층,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원들이 없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한 대책들도 이제 생각을 했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사국 총회 26차 총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는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여러 이제 노력에 대해서 가속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영국이 기후 외교의 그 첨단에 서서 그 여러 가지 조율 노력에 집중하느라 그랬던 것이고요. 다음번에 이제 의장국 지위를 이집트에 넘기게 된다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라스고 기후 협정 그 안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추가 감축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UNFCCC를 대표해서 이 약속의 이행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에 대해서 여러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리 협정의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완화와 적응과 그리고 재정 마련에 관한 저희의 약속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와 금융계 그리고 각 지방 정부와의 협력도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부 이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후 변화에 관해서 우려가 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빗줄기는 있습니다. 실질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그리고 선도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라고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전환 속에서도 타격을 입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 1인당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약속인데요. 탄소 중립을 이행을 하면서요. 그래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글로벌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그런 투자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나 해상풍력과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수소 인프라를 재원을 대기 위한 그런 돈들도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2020년에 투자 금액이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물론 필요 금액의 일부밖에 되지 않지만 시작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도표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무공해차의 이제 증가율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전년 대비했을 때 2020년대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표를 보시면은요, 이게 유럽 전체에서 태양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4년까지 증가세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해상 풍력 개발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까지 이게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들이 NDC를 이행하게 되면서 그럴 것이고, 선도 국가들은 영국과 중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다음에 이런 도표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이 탄소 중립의 계획과 그리고 이행은요, 더 이상
국가의 환경부의 책임 소관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금융과 재정 문제, 산업 문제도 들어가고 그리고 무역 문제도 된다고 생각하며 외교적인 사안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융계의 그런 선도 주체들이 지금 이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계에서도 이제 선도 기업들이 자신들의 운영 모델들을 보면서 과연 이 탄소 중립의 전환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고객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계의 이제 선도 기업들도요.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여서 탈탄소를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의도치 않게 이제 탈탄소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과 대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탄소 국경세가 그중 하나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업계 선도자인 만큼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런 리스크 관리 방안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해관계자와 주주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책임을 지킬 방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물리적인 자산에 대한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이상 기후 현상이 만들어지고 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으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함으로 인해서 어떤 리스크와 이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P26 회의에서 우리는 글래스고 브레이크스루 의제를 통해서 이러한 공유된 열망과 우려를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40명의 지도자들, 전 세계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전력, 도로교통, 철강, 수소 부문에 있어서 글로벌 목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각 국가의 NDC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개도국들의 목표 다수의 선진국들의 목표 수준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이 의제는 국제기후에너지 의제로서 앞으로 10년간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가, 빌 게이츠를 포함한 많은 산업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 기업들 입장에서 필수적인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돌아가서 앞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긍정적인 성장 그리고 S 곡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솔라가 더 많이 전개되고 EV가 더 많이 전개되고 해상풍력이 더 많이 가동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모양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에서 2년마다 판매량이 2배 늘어나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모두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곡선 아래에 보시면은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녹색 철강, 녹색 수소 산업의 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산업 규모 기술은 아닙니다만 기술 가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정책 메커니즘과 글로벌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야지 티핑 포인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곡선 윗부분에 보시면 이제 조기 도입을 하는 얼리 아답터들이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 산업의 현재 지점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완전 무공해차의 운행 대수, 즉 배터리 EV, 연료전지 EV 대수는 850만 대였고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40년이 되면은 6억 7,700만 대의 무공해차가 전 세계적으로 운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곡선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앞서 가서 재생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는 빠른 다수의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290기가와트를 달성했고 또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이
2026년까지 2020년 대비 60%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 곡선에 있어서 더 많은 진전이 앞으로 10년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캅 26에서 우리가 집중한 것은 이것이 우리 경제에 갖는 함의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캅 26의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130조 달러에 달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KB, 신한, 기업은행, JB금융그룹 등 이제 넷제로의 전환에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운송수단 소유 기업들인 SK네트워크스 등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 2030년까지 무공해차 차량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리백에 참여하는 15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 계열사 등 또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기업이 있고 또한 민간 부문에 많은 현금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기업들이 열대림 국가들에게 또 산림 보존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이들 국가들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들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프 연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교통과 전력과 같은 주요 부문에 있어서 전환의 속도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업들이 어떠한 전략을 채택을 하여서 새로운 경제 구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과학 기반 목표 설정 SBTI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발표를 들으시게 될 텐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이러한 네트제로 달성을 위한 걸음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티핑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기술들은 초기에는 도입이 느립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수요에 도달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앰비션 루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상호 강화 작용이 발생하는지 이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에 대한 움직임, 즉 넷제로 경제로 향하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기후 변화의 임팩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고 또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캅 26, G7 그 밖에 다른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우리의 미래를 관리하고 배출을 줄이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3, 4도의 온도 상승이라는 미래에 닥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고 기후 합의가 바로 행동을 위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동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기업 금융 부문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 동맹을 통해서 130조 달러가 공약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SK 사례도 들을 텐데요. 이제 많은 행위자들이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세 수요의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되고 변화가 더욱더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문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캅 26에서는 하루 종일 교통 부문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 도시, 지역 정부, 차량 소유 기업들, 투자자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깊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산업 생태계로에서 전환을 할 때에는 지역 경제와 또 일자리 문제 등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인프라와 관련된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의 전개와 관련된 도전 과제가 있고 또한 전력망에 대한 엄청난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을 포함한 38개국의 46개의 메가시티와 지방들 그리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 메스레데스와 같은 세계 11대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2030년 말을 현재의 내연기관의 종료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21세기가 아닌 지난 20세기의 기술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연 기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존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커스를 조금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캅 26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러시아의 이유 없는 그 잔혹한 침략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과 많은 국가들이 이제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확신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석유가스 의존성을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고 또 화석연료 종식의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그리고 화석연료 의존으로 인한 취약성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청정 발전, 제로 탄소 경제로 그리고 탈화석 연료로의 더욱더 가속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최근 기고문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께서는 다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저장, 해상풍력, 원자력과 관련된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발표될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도입이 될 것이고 또 탄소 제로 전력 전환에 더욱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국제적인 기후 목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전환을 위해 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받게 되실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글래스고에 있었던 많은 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적이고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약성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문의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10년 동안 우리가 이 행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고려할 3가지 권고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혁신가들이 지지해야 됩니다. 특히 2050 네트제로 경제로 전환을 이끄는 혁신가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국내 에너지 안보, 즉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원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 경제성의 근거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도 깊은 배출 감축 활동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감축 활동이 필요합니다. 파리, 글라스고의 그런 정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신뢰할 수 있는 2050년 네트제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과학을 근간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EB100, RE100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 노력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리 이행 지침에는 탄소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포함이 될 텐데 이것을 깊은 감축 행동의 하나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ESG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심한 결의도 필요합니다. ESG에서 E라는 것은 대부분 항상 파리 협정 그리고 글라스고 기후 합의에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네트제로 미래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고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한 국내 주요 정책을 주제로 환경부 기후전략과 최정환 사무관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기후전략과 최정환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 순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립했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잘 안 넘어가는데요. 네. 첫 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지구의 기온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1850년 산업화 이후에 인류는 전에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여서 지구의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5,000년간 약 4에서 7도 정도 상승했는데 산업화 이후에는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 0.99도, 그러니까 1도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100년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산업화 이후가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2배까지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기후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 발생 현황입니다. 지구 곳곳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45도가 넘는 관측사상 최고의 온도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3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의 85%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림으로 전소가 되는 큰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그 원인이 이상고온의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꼽고 있습니다. 국내의 영향입니다. 국내도 이 이상기후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한반도의 경우에는 약 1.8도 정도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85도 상승한 거에 비하면 대략 한 2배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냥 간략하게 저희가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농작물의 주산지가 좀 변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과하면 경상북도를 떠올리는데요. 지금은 강원도 양구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북쪽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이상기후 현상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름에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고 그리고 그 평균 기온이 25.4도에 이르는 아주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54일이나 지속된 아주 그냥 최장의 장마가 생겨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에 산불이 굉장히 최장 시간 발생한 것도 저희는 이상기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영국의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소개된 만평입니다. 지금 보시면 링 위에는 지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사실 훨씬 더 센 상대인 기후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만평입니다. 저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이 된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큰 상대를 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탄소 중립으로 국제사회 질서는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상향된 NDC로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 패키지로서 Fit for 55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수송 분야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 가격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세도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적인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요. 2030년부터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무공해차로 보급하고자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서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들한테도 탄소 중립을 동참하도록 그 요구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의 움직임은 글로벌 기업들에게서도 확산되면서 아리백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은 투자 기업의 탄소 중립을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애플이나 BMW 등은 공급망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EU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린딜과 54-5라는 패키지를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바이든 행정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을 할 거라고 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역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하여서 영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의욕적으로 지금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탄소 중립 요구와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건은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 탄소 중립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이고,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도에 최대치를 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작이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배출 최대치에 도달을 했고 2050년까지 대략 60년의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 했다는 거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18년인 배출 정점으로부터 2050년 탄소 중립까지 불과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EU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중심인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달성 자체가 그리 눅눅한 현실만은 아닙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리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도 최근에 미세먼지의 문제 때문에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세적으로 볼 때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형의 특성상 산지가 많고 평지가 좀 적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정표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랑 그 중간 목표로서의 2030 NDC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N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작년 8월부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3개의 초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서 최종 시나리오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 2개가 제시되었습니다. A안의 경우에는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전체 차량의 97%까지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안에서는 석탄 발전은 전면 중단을 하지만 LNG 발전은 일부 남기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CCUS 같은 감축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를 85%까지 보급하고 나머지는 이퓨얼이라고 하는 대체 연료를 보급하는 세부적인 감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의 중간 목표 단계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6.3%를 감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우리가 선언한 이 상황에서는 이 목표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상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상에서도 2030년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도록 내용이 담겨졌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계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목표만 지나치게 높게 상승하는 것 자체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잡았게 되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진정성에서 훼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저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하는 그 중간에 저희는 이제 글로벌 메탄 서약에도 지난 캅 26에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글로벌 메탄 서약에 대해서는 이 메탄이 온실가스 중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중에 이 메탄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서약으로서 이 그 서약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대기 중에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메탄은. 그렇기 때문에 감축을 했을 때 단기간에 온난화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메탄이기 때문에 이 메탄의 감축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수립을 하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가고 나아가야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경제 사회 구조 전 부분에 있어서 저탄소 촉진을 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을 대폭 감축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감축에 굉장히 큰 축이 되는 배출권 거래제를 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유상할당의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퇴출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무공해차의 보급도 점차 계속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쓰레기로 여겨지던 폐자원을 저희가 순환자원의 이름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저탄소 전환 사회로 가는 것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정한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산림, 교통인프라 같이 기후위기에 적응 대책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지역 단위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기후위기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녹색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후환경 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 영향평가는 국가가
주로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인 국가계획이라든가 개발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류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후에 대한 영향평가로 하나 더 늘려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해서 그 주요 계획이나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인데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6개 분야 6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후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설정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예산제를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류하는 형태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분류 체계를 도입을 하고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예, 현재 산업에서 녹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마련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수정 중인데요. 그러한 녹색분류 체계가 확정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5조 원 규모의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10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혁신의 R&D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은 굉장히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또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R&D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 부문이 아닌 비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국민 실천을 유도하는 탄소 중립 생활 문화도 정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탄소 중립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난해 8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9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25일 탄소 중립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탄소 중립법은 그러니까 EU,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법률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50 탄소 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목표를 최소한 35% 이상 상향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법률안에 담기게 되면서 이 정부 내에서의 2030년 NDC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도 마련한 법률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기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한국에서는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 법적 기반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환경과 그 경제의 조화가 강조되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그 2009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 기틀을 마련했었고요.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동안 변화해온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체계를 좀 구상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된 탄소중립 기본법이었고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NDC 상향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으로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략에 따라서 국가와 시도가 어떻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룰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행 기반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초적인 체계입니다. 이 체계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들이 다채롭게 담겨져 있고요. 그 기반은 이행 확산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기후대응기금이라고 하는 예산 지원도 폭넓게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를 통해,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저희들이 해왔던 성과들을 통해서 사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인식들도 탄소 중립을 해야겠다. 그리고 산업계 인식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해야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노력에 대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비롯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탄소중립을 갖기 위한 길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길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정환 사무관님 발제였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정책이 발제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컨퍼런스에 큰 관심을 갖고 반가운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님께서 당내 일정을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현장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의원님을 모시고 간단히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가 제가 참 엊그제 같기도 하고 한참 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 40% 50%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를 끊임없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논쟁을 하고, 그런 와중에 전격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했던 그런 과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과연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전격적인 결정이었죠. 그 이후에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는 과정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의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35%, 좀 더 올리고 싶었지만 35%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 와중에 코로나19 감염병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경험도 좀 했어요. 한 5천만 톤 이상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면서 희망이 보이기도 했고, 또 재생에너지가 만년 2%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에 보고된 내용이 우리나라가 8.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다시 우리가 경제 회복이 되면서 온실가스도 증가하고 전력 소비도 증가하고 그런 또 위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걸 더 가속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다음 정부는 이걸 제대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들리는 소식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내용, 오늘 이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포함해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지금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싸게 만들면 한전은 지금 20조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럼 또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에너지 효율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전을 계속 늘리는 걸로 가면 우리가 독립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8%에서 멈춰 버렸거든요. 육지로 치면 원전처럼
경직성 전원 발전소가 있어요. 제주도에. 그 발전소가 자리를 차지하니까 재생에너지가 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20-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시민들은 열심히 태양광 뭐 풍력 이걸 하는데도 뭐 여러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생에너지를 커테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육지에서도 원전을 늘리고 석탄발전소 우리가 조기 폐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고 2030년 40% 우리가 감축 목표 얘기한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로 될까봐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겨우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학교 가는 길에 위험은 없는지, 학교 안에서 여러 폭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뭐 이런저런 걱정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학부모 대표도 해보고 운영에도 참여해보고 뭐든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어쨌든 보호해야 된다,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김정은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는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학교 교장이 아니지만 학부모로서 하려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 당이 뭐 집권 여당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가 있으니까 입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아이를 지키는 심정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저희 방가는 석탄백서를 매년 만들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8년 뒤에 저희가 세운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바탕 구조부터 바꾸는, 그것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포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희원영 국회의원님께서 축사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이를 지키는 심정으로 탄소 중립을 지켜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가겠다 해주신 말씀이 진정성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SBTI 기업의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입니다. 네, 앞선 발제에서 이제 주로 기후변화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시는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제 발표는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 차원에서 이 국제적인 이런 정책 변화, 그리고 국내인 정책 변화가 기업 활동, 금융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탄소 중립, 넷제로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 뒤편에 보이는 저희 오늘 행사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넷제로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많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고 하시던데, 그래서 구체적인 발표하기 전에 이 탄소 중립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용어들이 쓰이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 또는 넷제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이 IPCC에서 2018년에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면서부터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3가지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2100년인데요. 2100년은 주로 우리가 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막기 위해서 2100년까지를 막자 하면서 이제 2100년이라는 타임프레임을 하나를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50년 그리고 2030년입니다. 이 개념들이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2100년까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가운데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온실가스라는 건 앞서 이제 사무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누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2030년까지, 최소 2030년까지 CO2를 45% 이상은 줄여야 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보고서가 2018년에 나와 있고요. 사실 이제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넷제로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후 변화를 다루시거나 기후과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긴 했는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울림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 미국 또는 이제 유럽에서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넷제로라는 개념 자체는 이 CO2에 한해서 사용이 됐던 거고요. 다만 이 난 CO2 가스에 대해서도 이 CO2에 부합하는 정도의 충분한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서 이제 사무관님 말씀 주신 메탄 사약도 이런 이 활동의 또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음은 이제 용어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넷제로 또는 뭐 기후 중립 다양한 용어들을 쓰는데요. 이제 워낙에 좀 많이 여쭤보셔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탄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넷제로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CO2가 붙었다면 뭐 CO2에 한정이 되는 거고, CO2가 붙지 않았다면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을 해서 이제 넷제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최근에는 탄소 중립이라고 쓰건 넷제로라고 쓰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CO2뿐만 아니라 나머지 6대 또는 이제 7대 온실가스를 포함해서 이 정책을 짜고 있기 때문에 넷제로라고 하던 탄소 중립이라고 하던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넷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제 법제화를 한 국가들도 있고, 뭐 법제화는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미 정책을 수립을 했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선언을 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개수는 뭐 모든 국가를 커버를 하지는 않는데, 경제 활동으로 따지면 전 세계 뭐 75%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커버하는 정도의 국가들이 넷제로를 이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에도 또는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활동들이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이 감축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그 실행 수단의 하나로 뭐 배출권 거래제나 이런 기업들에게 할당하는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배출권 제도 같은 경우도 이 국내 배출의 70% 이상을 커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게 되고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다만 이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의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정부 정책에 한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지난 COP26에서 있었던 이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을 통해서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이나 뭐 금융기관들의 숫자인데요. 전 세계 5,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넷제로를 자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또는 금융기관들은 한 국가 내에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업의 고객은 사실 전 세계에 뻗어가 있고요. 이 전 세계적인 이 기업의 고객들은 이 국가의 규제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과 관련돼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단의 소비자가 있게 되면 이 B2B 기업 같은 경우도 고객사를 통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는 금융사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 금융사들이 자기들의 투자기관에도 투자를 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기업들이 국가 수준을 넘어서 넷제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SBT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 넷제로라는 논의를 시작을 할 때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의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기업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국가 단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 온실가스를 관리를 할 때는 직접 배출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관리를 할 때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그러니까 아리백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간접 배출, 그리고 우리가 스콥 3라고 부르는 기타 간접 배출까지를 다 관리를 하도록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 단위로 우리가 넷제로 또는 감축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가 단에서 있는 것보다 상당히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거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실 기업이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 자체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많은 국내 기업들 또 해외 기업들이 넷제로를 선언을 하기는 했었는데, 자세하게 뜯어보시면 그 기준들이 서로 상이한 경우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꼭 기업을 탓할 건 아니고 이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그 지난 COP 기간 동안에 이 SBTI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 이니셔티브라는 곳에서 이 기업의 넷제로 표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SBTI의 기준에 따라서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 1,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SBTI 기준으로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서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COP26 기간 동안에 이제 넷제로 표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넷제로 표준 발표 이전에 2020년부터 관련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 파운데이션 다큐멘트를 그 전에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다큐멘트에는 이 넷제로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넷제로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넷제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만큼 감축을 하고, 감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쇄한다는 이 두 가지, 감축과 상쇄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다만 이 상쇄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넷제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우리가 배출을 시켰다면, 예를 들면 플러스 10을 시켰다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시켜야지 이 순배출량이 0이 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쇄라는 걸 얘기할 때는 제3자가 감축한 활동들, 그리고 또는 제3자가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한 활동들을 동시에 포함을 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순수한 의미에서 이 넷제로라는 건 제3자 감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일어난 것들만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정립을, 기업의 넷제로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감축할 수 있는 만큼 감축하고, 이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는 실제 대기 중에 제거가 되는 활동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배출량이 밸런스가 맞아지는 상태를 넷제로라고 한다 하는 개념들을 먼저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 하는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떠한 온실가스를 포함을 해야 되느냐. 넷제로라는 용어 자체가 출발한 부분들은 이제 CO2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CO2에 한정을 할 건가 아니면 나머지 온실가스를 다 포괄을 할 건가, 그리고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제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다 포괄을 할 건가 하는 개념들을 검토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스코프를 반영을 할 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코프 1, 2, 3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감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목표의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축,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다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그 SBTI의 넷제로 기준인데요. 기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넷제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오프셋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오프셋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은 옥스퍼드에서 이제 정의한 오프셋 기준인데요. 일단 제목 보시면 이제 텍소노미 오브 카본 오프셋.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텍소노미가 익숙해진 용어라서 쉽게 아마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프셋 부분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션 리덕션과 카본 리무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이미션 리덕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3자가 감축을 해서 만들어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3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했다.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있던 온실가스를 없애는 활동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석탄 발전소가 있던 부분을,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10톤이 나온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게 됐다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10톤 부분이 안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기는 했으나 대기 중에 실질적으로 있던 온실가스가 없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리덕션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카본 리무벌 해서 실질적으로 흡수와 제거가 생긴 활동인데요. 네, 이 부분 두 개를 좀 쉽게 비교하시려면 이 CCS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이미션 리덕션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카본 리무벌, 두 가지 트리를 다 따라가도 CCS가 보이실 건데요. 이 번호로 보면 3번과 그리고 5번에 각각 CCS가 있는데요. 이 3번의 CCS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캡처해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CCS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기 중에 나온 걸 흡수하고 제거를 하기는 했으나 대기 중에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닌 거죠. 원래 발전소가 없으면 안 나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CCS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미션 리덕션으로 옥스퍼드에서는 보고 있었고요. 그 뒤쪽에 이제 CCS 같은 경우는 앞에 그러니까 영문이 몇 개가 더 붙어 있는데요. 하나가 DA 그리고 BCCS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DA CC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리고 BCCS는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직접 캡처를 하거나 또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식물이 생장할 때 온실가스를 흡수를 하게 되고, 사실 이걸 연소시키면 다시 대기 중에 나가게 되는데 이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잡기 때문에 식물이 생장하면서 흡수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그대로 다시 대기 중에 연소를 통해서 방출하지 않고 잡아놓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제 흡수 제거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프셋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활동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CS 같은 경우는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도 오늘 이제 뒤쪽 세션에도 이제 많이 설명드리실 건데요. 최근에 산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곽광을 받고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흡수를 할 수 있는 원이 상용화된 이 활용 가능한 방법들이 이제 산림 관련된 프로젝트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의미에서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 산림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SBTi의 넷제로 스탠다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1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업의 넷제로 스탠다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제로 스탠다드를 발표하면서 요 기업들이 보다 쉽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든지 또는 툴들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스탠다드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4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50년 이전에 넷제로를 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수립을 하고, 동시에 이 과학에 기반해서 이 리얼텀 타겟 단기 목표도 반드시 같이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단기 목표는 이 목표 연도 시점이 지금 목표 수립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표 수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드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IPCC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그 수준, 30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목표를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섹터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는 이 섹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섹터별 시나리오가 개발이 되어 있는 섹터들은 그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수준의 단기 목표를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넷제로가 가는 과정에서 이 순수한 감축과 이 오프셋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축 부분이 전체의 90% 이상은 궁극적으로 차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잔여 배출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가지를 좀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넷제로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크레딧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3자가 감축을 한 크레딧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이 제3자 감축이나 또는 흡수 제거를 통해서 넷제로 이전이라도 이 배출한 양큼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걸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이 넷제로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톤을 배출하는 기업이라면 감축을 95톤을 하고 나머지 5톤에 대해서 뭐 산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쇄를 해야 궁극적으로 넷제로를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이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 90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활동도 나머지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제3자 감축이나 또는 흡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쇄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90, 80, 70 이 각 중간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상쇄 활동들을 하는 것들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콥 3 관련 다음 페이지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스콥 3 관련돼서도 스콥 1, 2, 3를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일단 넷제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넷제로, 그러니까 2050년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스콥 3 배출량도 전체 90% 이상을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제 들으시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이 넷제로라는 것 자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기업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 SBTi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 뭐 대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이 스콥 3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일 동기나 또는 수단들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스콥 3도 90%를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1.5도씨 시나리오에 부합하게 내용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50년 목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030년 이전의 중간 목표 같은 경우는 스콥 1, 2는 95%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스콥 3에 대해서는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이 스콥 3가 차지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차지하게 되면 이 스콥 3 배출량의 67% 이상, 3분의 2 이상을 커버하는 목표를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기 목표 같은 경우는 이 스콥 3에 대해서는 이 목표 수준을, 그러니까 스콥 1, 2에 대해서는 1.5도씨 시나리오에 부합한 목표를 수립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스콥 3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웰빌로우 2도씨 시나리오에 부합해도 최소 기준을 웰빌로우 2도씨 시나리오 기준으로 조금 더 높여서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넷째로 시나리오를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마 들으시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기준에 대해서 지금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SBTI에서 추진하는 1.5도씨 캠페인에 가입을 해서 이런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레이스 투 제로에 참여하는 5000개 이상의 기업들도 거의 대부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기준에 대해서 글로벌의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 내용인데요. 금융기관들은 저희가 온실가스 이슈를 다룰 때 총상적으로 일반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제 직접 배출량은 사실 뭐 많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 금융 활동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포트폴리오 매출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 넷제로 목표 또는 일반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할 때에도 반드시 이 포트폴리오 매출량, 우리가 투자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이 매출한 매출량을 우리의 포트폴리오 매출량 또는 Financed Emission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포트폴리오 매출량을 포함을 하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금융 부분은 넷제로 스탠다드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만드는 작업들을 SBTI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고려하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넷제로와 관련돼서 몇 가지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CO2만 포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Financed Emission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의 이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감축 활동에 투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파운데이션 다큐멘트는 초안이 만들어졌고 관련돼서 이제 컨설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중인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 발제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일부에 발제해 주셨던 세 분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제자분들 세 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미리 안내를 드리면 사전에 발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발제자당 사전 질문 2개씩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답변해 주신 후에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제자 세 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조나단 우들랜드 팀장님, 최정환 사무관님, 그리고 김태한 책임연구원님 순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나단 팀장님께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한 금융기관 또는 기업 차원에서의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I think the mic is working. So, firstly, 네, 우선은 제가 아까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글라스고 협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합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COP26 이후에 나오게 된 그런 결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리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힘을 합해서 전 세계 이제 금융계와 그리고 이제 은행계의 그런 리더들, 맥쿼리 그룹이나 아니면은 BOA, 그밖에 다른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신한 금융그룹과 그리고 KB 금융그룹, 그리고 산업은행, 그리고 이제 JB금융그룹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연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한 책임연구원님께서도 그 이니셔티브 중에 이제 몇 개를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방법론이 있는데요. 글라스고 금융 연맹, Financial Alliance에서 이 방법론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의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발표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 탄소 중립과 어떤 식으로 이제 일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 그리고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좀 더 규모는 작더라도 뭐 석탄이나 아니면 석유, 가스에 대한 노출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이제 파리 협정에서 내놓게 된 여러 목표들을 달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여러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 회사들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요. 이 글라스고의 Financial Alliance에서 이 금융기관들이 참여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10월 동안 여러 노력이 시작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자원과 네트워크와 그리고 체제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후변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함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전략 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께서 이미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통화를 하셨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짧게나마 논의를 하고 계신데요. 기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은 의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께서 영국을 2차례 방문했습니다. G7 회의에서 참관 국가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초대를 받은 이유는 아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또 주요 배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G7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주 야심찬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의 이 궤도에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글라스고 회의에 참여하셔서 40%의 NDC 목표 상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보고 또 지금 3만 불이 넘는 1인당 GDP를 고려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리 협정은 기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합의이고 또 우리의 배출이 많이 감축이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가 앞으로 다음 이제 캅에 참여를 하게 될 때에 또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하에서 또 한국은 40%의 감축을 2030년까지 감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트제로 목표를 달성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최정환 사무관님께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수립했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랑 2030 NDC는 그 당시에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랑 2030 NDC가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이정표로서 정부가 제시한 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이 기본법에 따라서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담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연도별 그리고 부문별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부문별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전환,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산업, 건물, 수송, 그리고 농축수산, 폐기물, 그리고 이제 흡수원, 이 CCUS라고 하는 기술도 포함한 그 흡수원, 그리고 보충적인 수단으로서의 국제 감축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각 부문별로의 감축 이행 로드맵을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와중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정책들에 대한 연속성을 충분히 담아내서 정부에서는 수립을 하고 그 수립하는 중간에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수준까지 진행을 해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드맵을 통해서 연속성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정책이 배출권 할당에 언제 어떻게 반영될 예정입니까?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3차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 배출권 거래제의 3차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기업들한테는 할당이 다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 3차 계획 기간 이후에 이제 4차를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이 기본 계획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저희가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부문별 감축 연도별 목표들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 할당을 줄 때는 국가의 총 배출량을 두고 그 배출량에 대한 퍼센트 할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 연도별 배출량 그 예측값이 달라지면 여기에 대한 재할당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3차 배출권 거래제도의 남은 기간이랑 그다음에 4차 배출권 거래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예정이고요.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립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보다 많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미 오래전에 산불화 질소 NF3가 추가돼서 7대 온실가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에는 아직 NF3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포함될 예정인지, 된다면 언제쯤 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7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나라마다 그럼 온실가스 7개를 다 관리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실정에 맞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7개 중에 3개가 많이 나온다. 그럼 그 3개만 집중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나라마다 좀 다른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산불화 질소를 뺀 6개에 대해서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했던 법률도 그렇고 현재 그 내일부터 시행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상에도 6대 물질만 현재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 6대 물질만 관리한다라는 게 계속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을
IPCC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줍니다. 그게 이제 06, 그러니까 2006년도에 내려줬던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흔히 06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06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3도 이제 통계에 잡아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3년 내년부터 NF3를 통계체계 안에 넣어서 통계를 수립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업무가 내년부터 지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NF3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어디서 배출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NF3에 대한 통계를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냐는 거는 같이 고민할 예정이고요. 고민하면서 지금 현재 6대로 되어 있는 온실가스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7대로 늘어나는 것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통계상 NF3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F3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떤 정책으로서 관리할지를 앞으로는 만들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다소비 기업으로서 SBTI 가입은 매우 부담스러운 활동인데요. 반드시 필요한가요? 제 입장에서 뭐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마 트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경쟁의 요소라는 게 시대마다 다 변하는데 아마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 워낙에 또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해외 기준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좀 하기 힘들지 않냐 하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해외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 섹터의 문제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IT 기업이랑 농업 기업이랑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국내건 해외에서건.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섹터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섹터 안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뭐 국가별로 조금의 이제 여건이나 기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그 우리 섹터 안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외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우리 섹터 안에 있는 해외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게 이제 대다수가 된다면 우리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답을 찾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섹터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SBTI 검증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 같이 일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한테도 그 얘기 이제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뭐 검증이 지연된다는 거는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일단 보고 있기는 하고요.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SBTI 이니셔티브라는 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 파리협정 이전에 좀 더 국가들이 강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차원에서 조금 더 독려해보자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BTI가 커밋을 한 2년 안에 이 목표를 수립하고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요. 사실 이 목표 승인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적은 인력으로 이 리뷰를 진행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넷제로도 그렇고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들이 늘어다 보니까 이니셔티브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이 목표 검증을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밀려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이제 관련인 인력들을 좀 더 충원해서 이 부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간이 더 앞당겨지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질문을 먼저 받아봤고요. 이어서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환경부 사무관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정부는 NDC 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과제 목표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또한 NDC 목표 40%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2030년 순 배출량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30% 남짓인데요. 이를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당선인께서 공약으로 내걸으셨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원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마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그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수립을 하면서 모든 점 내용을 같이 종합하고 과학적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수반되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2030년 NDC 40%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실현 가능한 그 경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 안에서 좀 내용이 많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총 배출량, 순 배출량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제 좀 달라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건데, 과거에는 개도국의 위치였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선진국의 위치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교토의정서 시절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의무 감축 대상이 되는 부속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협정이 시행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국제적인 정서가 바뀌고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배출량에 대한 그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배출량, 순배출량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가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완성도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이거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현장 질문까지 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일부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